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부모를 부모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날. 나에게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돌보셔야 한다고 했고, 가족들 중 누가 모셔야 할지를 두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불편하게 흘렀고, 엄마는 주름진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형은 화면 속에서만 얼굴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 화상통화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병원비는 계속 낼게. 간병인은 당분간 못 쓰니까 아버지는 집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둘째 아들 영수. 내 앞에는 어릴 적부터 늘 형이 있었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기대 섞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그 역할을 맡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지 않을 거예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뚝 끊긴 듯 했습니다. 형의 화면도 정지된 것 같았고 엄마는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만 대학 보내셨잖아요. 형은 유학까지 시켜주시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아버지가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제가 모셔야 하죠? 엄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닫았습니다. 형은 화면 너머로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공부 잘했고 아버지는 그런 형을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심지어 외국 연수까지. 반면 나는 늘 뒷전이었고 집안 사정 때문에 꿈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이해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상황이 되니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었고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형은 여전히 화면 속에 있었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봤자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떨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기로.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모의 기대는 형 쪽으로만 쏠려 있었습니다. 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전교 1등을 했었고 아버지는 그날 밤 생일도 아닌 형에게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반면 나는 생일에도 케이크 대신 미역국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오면 아버지는 형의 성적부터 보고 나의 성적표는 거의 넘기듯 보곤 하셨죠.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밥을 먹은 기억은 많지만 대화를 나눈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늘 조용했고 말수도 적었고 무뚝뚝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을 느껴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형처럼 반짝이진 못했죠. 형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입시 컨설팅을 받고 있었고 나는 방과 후 공장에서 알바를 하며 교복에 기름때를 묻히곤 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 마당에 있던 낡은 차를 팔았고 나는 그걸 마당 창문으로 보며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왜 형만 이렇게 물심양면 챙겨줘요? 이라는 질문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보려 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원룸 하나 얻었고 그때 모은 돈으로 몇 년 전에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내 힘으로만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은 다시 나의 현실로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형이 미국에서 어떤 대기업에 들어왔다며 자랑하기 바빴고 전화 통화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와 이야기할 땐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형과 통화할 땐 웃음소리가 다르더군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나에게 집에 더 자주 오라고 했고 아버지 약값이 밀렸다는 이야기도 슬쩍 꺼냈습니다. 나는 늘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상황이 닥치자 그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입원실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침묵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벽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그날 내가 아버지 안 모실 겁니다. 라고 말하게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는 결국 나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내 삶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형이 낸다지만 정작 부모님의 식사, 약 챙기기, 응급상황 대처 같은 건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까이 사니까 넌 좀 챙겨줄 수 있잖니.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일이 내게 몰려왔습니다. 형은 영상통화 한 번으로 효자가 되었고 나는 병원 가는 길마다 차 막힘을 견디며 하루를 쪼개 써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도 당연하다고 여기셨을 겁니다. 어느 날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다음 달에는 내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못 갈 것 같은데 한국에 좀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대신 갈 수 있어? 엄마도 무릎이 안 좋아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기 힘든 거 형도 알잖아. 답장은 단순했습니다. 나 다른 지역 출장이라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지만 너가 수고 좀 해줘. 그 짧은 답장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번 같은 말, 매번 같은 회피. 형의 그 다음엔이라는 말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약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으며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도 없이 이러고 살 이유가 뭐지? 왜 항상 나만 이렇게 부모님을 케어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술 한잔하며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너무 착해서 그래. 형이 돈 좀 보낸다고 그걸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지. 그 돈, 너 시간 값이나 고생 값이랑 비교가 되냐?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이 보내는 몇백만 원은 분명 큰 돈이지만 내가 겪는 정서적 소모나 생활의 피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돈은 회피의 대가였고 나는 그 대가조차 받지 못한 희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엄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없어도 너 걱정 많이 하셔.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니?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걱정하는지도 몰라요. 평생 그랬잖아요. 형한테는 말도 많고 칭찬도 많았잖아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만 하셨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너 아버지 방식이란다. 너한텐 그런 말 잘 못하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 정말 많이 생각하셨어. 아버지가 너 이름을 몰래 부르면서 혼자 한숨 쉬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 대답에 또 화가 났습니다. 왜 형에게는 그렇게 쉽게, 나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대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한 번쯤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마음이 다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 갈등은 점점 내 안에서 썩어갔고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혐오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을 더 이상 속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또 한 번 위급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형은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나는 그 돈을 병원비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깨어나면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야, 우리 착한 아들 영수야. 이 애비가 미안하다. 밥은 잘 챙겨 먹었니? 그 한마디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낮고 오래 삼킨 말처럼. 그날 이후 내 마음속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가족 모두 준비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고 눈도 잘 못 뜨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엄마가 내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서랍에 넣어두신 거래. 나도 어제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봉투 안에는 작은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오래된 것이었고 다소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선명했습니다. 매달 20만 원, 어떤 달은 1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까지 그렇게 1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왜 이런 걸? 그리고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야, 너는 어릴 적부터 참 조용한 아이였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내 몫을 알아서 챙기고 가족을 위해 늘 뒷전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척했던 게 아니란다. 형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영수 너의 희생 덕분이었다. 너가 학원 한 번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더 마음 편히 형에게 투자할 수 있었다. 그게 아버지의 큰 이기심이었다. 그리고 평생 짐이기도 했지. 그래서 조금씩 모았단다. 돈의 액수로는 결코 너에게 진 마음을 갚을 수 없다는 거 아버지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 든든한 둘째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만은 꼭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단다. 이 통장은 영수 너가 어릴 적 만들어 놓은 통장이고 이 애비가 우리 영수에게 고맙거나 미안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온 기록이라고 생각해다오. 이 애비가 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진심 어린 선물이란다. 영수야, 너는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미안했던 아들이다. 그 순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단 한 줄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야 내게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조용히. 나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오자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봤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아주 미약하게 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오갔습니다. 원망, 슬픔, 후회, 사랑, 그리고 용서.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쉬었고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어눌했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평생 담아두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와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고, 선물도 없었고, 칭찬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안함의 증거였고, 아버지 나름의 방식으로 전하는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며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만큼 이제는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도 너무 오랫동안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울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이틀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큰 고통도 마지막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제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멈추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아버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미세한 온기 속에서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았던 무언가가 내게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형은 마지막 날에야 도착했고 울먹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형을 향한 감정들도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도 여전히 울컥했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고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늘 엄격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매번 식탁 옆 내 자리를 비워두었던 이유. 내가 아프면 말없이 약봉지를 건넸던 이유. 그리고 엄마 몰래 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그날의 모습들까지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사랑은 늘 표현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은 소리 없는 노래처럼 배경처럼 그저 곁에 머물던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통장은 지금 내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나에게 있어 유산이라기보다 기억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가 오면 쓰겠지만 그 전에 나는 이 기록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형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몰랐던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읽었고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만든 것이지만 상처는 우리가 풀어야 할 몫이라는 걸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의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침묵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도 조금은 괜찮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